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참 저한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솜씨 없는 글을 써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안의 재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재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조 때부터 땅을 사뒀고 건물을 올렸고 지금은 그 땅값과 건물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별다른 노력 없이 재산을 불린 그런 집안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형제 자매도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금지옥엽 귀하게 키우셨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철도 좀 없고 돈도 물 쓰듯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하나뿐인 딸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죠. 저도 돈 쓰는 맛에 노는 걸 좋아해서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제가 혹여라도 마음이 바뀔까 연애하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애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남자친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얼굴도 야금야금 각종 시술을 했던 터라 스스로 꽤 예쁘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비싼 돈 주고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서 운동도 했고 매일같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식사를 채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자인 셈이죠. 제 남자친구는 저의 절친의 오빠였습니다. 얼마나 절친이냐면 서로 서랍에 속옷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절친이었어요. 철없이 놀러 다니는 데만 힘을 쏟는 저와 달리 똑부러지고 공부도 잘했던 친구였기에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고요. 제 절친의 말이라면 썩은 땅이라도 믿고 사실 분들이었죠. 처음 절친의 오빠와 사귀게 된 계기는 별것 없었습니다. 그냥 오빠가 저를 마음에 든다고 했고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터라 한번 만나나 보자 하는 마음에 소개를 받았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얼굴이 전부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저에게 엄청 자상하게 대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을 홀랑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친구와 오빠 사이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원래 남매라는 게 서로 물어뜯는 재미로 산다고 하던데 이 남매들은 서로를 못 챙겨서 안달이 난 것 같이 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한 남자친구를 6개월 이상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오빠랑은 벌써 2년 가까이 사귀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친구네 집은 솔직히 잘 사는 축에 끼지도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함에서 조금 덜 사는 수준? 아버지께서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신 그런 집이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제가 몇 번이나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친구 자존심에 그건 싫었나 봐요. 딱 잘라 거절하기에 저는 대신 맛있고 비싼 밥이나 사주고 말았죠. 친구는 학원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공부했지만 저는 비싼 과외를 받고 추천서를 돈 주고 사서 대학을 가고 뭐 그 정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차이를 친구가 자격지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와 나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거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줘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제 자랑을 많이 했죠? 이제부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무렵 친구네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 수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대기고 살 길이 막막하니 대기업 취업 준비를 그만두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 차이가 대기업과는 꽤 났지만 일단 일을 하면서 재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쯤에서 친구 오빠랑 저랑 소개팅을 했고 사귀게 되었고요.
친구 오빠는 몇 년을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뒷바라지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시험 공부에 필요한 인터넷 강의도 결제해주고 문제집이나 교재 같은 것도 제 카드로 샀고요. 오빠가 공부하느라 외적인 것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다니는 청담동 고급 미용실에 데려가 이발도 시키고요. 옷도 허름한 옷 입으면 인물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명품 같은 것도 팍팍 사주곤 했어요. 어차피 제 거 사는 김에 사는 거라 별로 아까운 마음은 안 들었고요. 그렇게 2년을 만나는 동안 오빠는 2번의 시험 탈락을 겪어야만 했죠.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탈락만 할 거면 다른 걸 해봐라 했지만 오빠는 지금 생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요. 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살면서 다른 필요한 것들은 제가 오빠를 위해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트 비용도 단 한 번도 오빠에게 내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를 위한 마음이 가득한 오빠를 보면 사랑을 듬뿍 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저희 집 재산은 제가 이렇게 펑펑 써도 티가 안 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년을 만나다 보니 오빠네 집에서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받긴 했는데 제가 꿈꿔왔던 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티파니 반지를 받는 게 아니라 고작 모텔 방을 풍선으로 꾸며놓고 결혼해줄래? 들은 게 끝이었어요. 그래도 뭐 저를 위해 큰돈 썼다면서 어디서 샀을지 모르는 다이아 반지도 들고 오긴 했더라고요. 뭐 3부쯤 되려나? 손가락에 끼우면 티도 안 날 것 같았지만 멋쩍어 하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도 2년 동안 연애하면서 참 행복했었거든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뭐랄까 기대했던 프로포즈와는 전혀 달랐지만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도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반지 자랑을 했어요. 축하한다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상당히 뾰루퉁해 계셨습니다. 그 반지 알도 안 보이는데 그런 걸 받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에 드는 반지야 다시 사면 되지? 보니까 집안 수준 차이도 좀 나는 것 같고 딱히 직장도 없다던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차피 아빠가 준 건물도 있고 지금 나 돈 쓰는 거에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나 결혼하면 설마 카드 뺏어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는 집 아들이랑 결혼해야 나중에도 잘 먹고 잘 살고 하지 않겠냐 이거지. 저는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괜히 심통을 부리는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엄청나게 서운하다고 나중에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셨지만 결혼이라는 것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불도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반대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결혼 준비에 돌입했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위 울리진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주고 아껴주겠습니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는 저희 집에 와서 몇 번이고 인사를 드렸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도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꽤나 서운하신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는지 오빠를 향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올해 안에 결혼하는 건 양보 못해. 내년 5월에 하도록 해. 내년 5월까지는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빠는 올해 안에 꼭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도 사실 긴박하게 준비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 찬성을 했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저에게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쿨하게 그만두라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결혼은 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를 시작하면 파혼하고 싶을 때 용기가 안 생기는 법이라고 하시면서요. 언제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말라고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오빠가 인사를 왔으니 저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는 명품 투피스를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 들러서 드라이까지 하고 갔죠. 친구네 집은 처음 가보는 거라 솔직히 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더 가정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군데군데 곰팡이 쓸어있는 벽지에 방은 그래도 3개가 있었지만 오빠가 사용하는 방은 정말 작아서 옷방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은 방이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침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어서 이 방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우애 좋은 남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빠가 더 큰 방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동생을 위해 양보한 거니까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친구는 야근을 해야 된다고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었어요. 집에 가서 인사 잘 드리라면서 화이팅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었고요. 은근 제 편을 들어줄 친구가 없으니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온 한우 세트를 사들고 방문을 하니 어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인사를 드리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안 그래도 매번 명절마다 우리 딸 통해서 선물 보내줘서 고마워.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저는 밥 먹자는 말에 좁디 좁은 식탁에 앉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빠가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는 가정부 어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사내 진미를 다 모아서 음식을 차려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이 고작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김 같은 게 전부였습니다. 간만에 요리하려니까 삭신이 쑤시더라. 설거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밥 먹고 좀 쉬어. 저는 오빠의 말에 2번 놀랐고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 결혼을 위해 인사를 드리러 온 손님인데 설거지라뇨. 저는 집에서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주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야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주시니까요. 거기다가 일도 하지 않으시는 가정주부인데 김치찌개 끓이시고는 삭신이 쑤신다고 하시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에 이도 나가고 생각보다 더 어려운 형편인가 싶어서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정말로 설거지를 하러 가는 오빠를 보면서 나도 도와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앉아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냉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에게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듯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간만에 설거지하느라 고생하겠네. 저에게 설거지를 하라는 의미인가 싶었지만 아버님께서 기침을 하자 어머님의 볼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낡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과도를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 과일 얼마나 예쁘게 깎나 한번 보자. 저는 과일도 제 손으로 깎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과일을 깎아본 적이 없다고 과도를 어머니께 다시 쥐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용히 사과를 깎아내었어요. 어머, 얘 과일 깎는 것 좀 봐. 이렇게 깎으면 뭐 먹을 게 있겠니? 아깝게 껍데기에 살이 다 붙었네. 아휴, 과일도 하나 못 깎아서 어떡해? 저에게 핀잔을 주문 어머님의 말에 제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죠. 거기서 당당하게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너무 되바라진 모습 같아 보일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제가 깎은 사과를 드셨어요. 깎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갈변된 사과를 드시면서도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만 입술을 삐죽이셨죠. 설거지를 끝내고 온 오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부모님과 나누고 저는 끼어들지도 못해서 조용히 과일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인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오빠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가 있어서 차를 끌고 왔지만 오빠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운전해서 가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귀찮게 데려다 준다고 해서 됐다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예, 시간이 늦었는데 어딜 데려다 주고 온다는 거야? 늦은 시간에 혼자 가는 남의 딸은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으셨나 봐요. 나 어차피 차 가지고 왔으니까 혼자 가도 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가 있어? 어떤 차? 너네 집 꽤 잘 산다고 했지?
갑자기 물어보는 시모의 말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렇게 면전에 대놓고 우리 집 잘 사냐고 물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랑도 오랜 시간 알아왔으니까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내가 대충 듣긴 했는데 그래도 본인한테 듣는 게 더 정확하니까. 건물이 몇 채나 있다고 들었는데 맞지? 네. 저는 대충 대답하고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제 반응에 오빠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굳이 아파트 입구까지 따라 나와서는 사과를 했어요. 네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질문을 좀 생각 없이 하신 것 같아. 벌써부터 가족같이 생각하시나 보다. 우리 자기 점수 많이 따서 좋겠네. 저는 오빠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서 점수를 많이 딴 거라고 하니까요. 저는 오늘 즐거웠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께서 은근 궁금해하는 눈치셨지만 솔직히 말해봐야 흠만 될 것 같아서 잘 먹고 잘 쉬다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제 별 문제 없이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지 했던 제 생각은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꾸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에게 돈 가지고 훈수를 두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 네가 이제 내 며느리가 될 거니까 솔직하게 한마디 해도 되겠니?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 너 지난번에 집에 올 때 입었던 옷, 그거 땡땡 명품 브랜드 옷 맞지? 그렇게 자꾸 사치 부리다가는 버는 족족 옷 사고 가방 사는데 다 나가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이제 공무원 되면 공무원 월급으로는 상상도 못할 건물들이잖아. 저는 제 카드를 사용해서 사는 물건들인데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도 물려받은 제 건물들에서 나오는 월세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렇게 살 건데 말이죠. 나는 그런 가방이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만 그렇게 좋은 거 들고 다니면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한테 대접도 하나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결론은 저에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솔직히 못해줄 이유가 없긴 했죠. 하지만 말을 곱게 하지 않으니까 그럴 마음이 좀 사라지기는 했죠. 평소 같으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본인 부모님 이야기니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저는 결국 오빠와 함께 시어머니께 드릴 가방을 사러 쇼핑을 갔습니다. 오빠는 자기 돈 아니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비싼 가방들만 보더라고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 시어머니께 드릴 가방과 스카프, 드릴 지갑과 벨트를 샀습니다. 제가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시댁에 방문하자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네가 나 기살려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근데 여기 브랜드보다는 V 브랜드가 더 비싸지 않니? 저는 선물을 받아놓고도 약간 투정을 부리는 모습에 미간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런 저의 표정을 보고 오빠가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했어요. 가방 모델마다 가격은 다 달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점수 따려고 사온 건데 그렇게 표현해야겠어요? 아니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아무튼 고맙다 얘. 안 그래도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깐 앉았다가 가라.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커피를 타주시더라고요. 믹스커피지만 워낙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난번에 왜 건물 몇 채 있느냐고 물어봤었잖아. 거기 혹시 비어있는 자리도 없니?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자리는 있고요. 그래? 그럼 잘 됐다. 알다시피 우리 딸이 혼자 벌어다가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잖니. 하루 이틀 미안해야지 원. 그래서 말인데 나랑 바깥 양반이랑 가게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며느리 좋다는 게 뭐야. 자리 하나만 내줘. 건물에 임대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보증금도 못 주긴 하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장사하면서 너네가 우리 용돈 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하면 노후 준비는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우리 노후 준비하라고 크게 한 방 싸줘도 되고. 저는 갑자기 저에게 노후 준비를 운운하며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모님 잘 만난 덕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자식 둘 다 성인으로 키웠으면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게 그것도 아직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차도 여러 대 있다던데 맞지? 저는 평소에 차를 참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으면 리스로라도 꼭 끌어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3대 정도 있었고요. 네, 차 몇 대 있어요. 아니 우리 차가 벌써 16년 가까이 된 경차거든. 15만 킬로 이상을 타다 보니까 글쎄 차가 너무 낡았지 뭐야. 끌고 나갔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사고 나면 자식들이 걱정이지 뭐.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새 차 하나 해주는 게 어때? 새 차를요? 응, 이왕이면 새 차가 좋지. 내가 봐둔 모델이 있거든. 핸드폰으로 전송해둘게. 저는 당황했어요. 솔직히 저한테 차를 바꿔달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적어도 몇 천은 들 텐데 신혼집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런 걸 요구하다니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차가 좀 오락가락 하길래 불안하긴 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 바꾸는 게 현명하긴 하지. 오빠마저도 차를 바꿔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저는 마지못해 일단 알았다는 행동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결국 제 차 중에 국산 세단 하나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차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차였지만 지금 새 차를 계약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거든요. 명의는 바꾸지 않고 보험만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바꾼 뒤 차를 가져다 드리니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 차 우리 타라고 준 거니? 네, 국산차 모델 중에서는 고가 세단이고 배기량도 좋고 관리하시기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험도 제가 받고 나서 바로 타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시고는 집으로 획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차 한 잔 먹고 가라는 소리도 없이 그러셔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일단 차도 해드렸겠다. 이제 혼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되려나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빠에게 넌지시 신혼집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로 해주신대?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해주셔? 혼수는 내가 다 해갈 거고 차도 드렸잖아. 원하시는 명품들도 싹 선물로 드렸으니까 집은 해주셔야지.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던데? 와,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더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집 봤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 하신 거. 그러는 와중에 집까지 해달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면 집까지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야? 지금 너도 돈 가지고 유세 떠는 거야? 솔직히 나는 우리 사이에 돈 문제로 이렇게 싸움이 난 적 없어서 이 상황이 너무 지치네. 당연히 집은 너희 집에서 해주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깨를 축 늘리는 오빠의 모습에 저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오빠의 말 맞다나 제가 훨씬 잘 살고 있으니 사랑만 있다면 누가 집을 해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명의도 제 명의로 두면 되는 것인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빠에게 인색하게 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것저것 다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해달라고? 어차피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평수 넉넉해서 신혼집으로 꾸미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운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도 속이 터지겠는데 참, 그래도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어찌 반대를 하겠니? 속상해 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침대나 가구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오빠와 함께 혼수를 보러 다녔어요. 결혼식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신혼집부터 새로 꾸미기로 결정했지요. 가구를 보고 살림을 보러 다니니 또 신이 나더라고요.
항상 새 물건을 구입할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세탁기도 바꾸고 냉장고도 좀 더 큰 걸로 바꾸기로 결정하고는 혼수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 가전이나 혼수 볼 때는 어른들이랑 함께 다니는 거야. 저는 신이 나서 백화점 가전 매장을 쭉 훑었습니다.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를 한창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냉장고를 막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냉장고 엄청 좋아 보이지? 네. 근데 너무 커서 신혼 살림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신혼집 말하니? 우리 집 말이야. 냉장고 바꾸시려고요? 여러 개 사면 좀 싸게 안 해주겠니? 너 신혼 가고 바꾸는 김에 우리 집 냉장고도 좀 바꿔주렴. 저는 거기서 우뚝 멈춰서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이 가관이었어요. 차도 있던 거 줬으니까 돈 아꼈잖아. 냉장고 하나 바꿔드려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차값 생각하면 훨씬 싸게 먹히는 장사 같은데. 그래. 너 외제차도 2대나 있다면서 굳이 우리한테 국산차 준 거 아니니? 굳었으니까 그걸로 냉장고나 한 대 사줘라. 이 김치 냉장고랑 세트인가 본데? 저는 냉장고에 흠뻑 빠진 시어머니를 두고 오빠를 잡아채서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아? 냉장고까지 사달라고 하는 건. 그리고 외제차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그거 유지할 수 있는 돈은 있고? 그 정도는 네가 좀 챙겨줄 수 있는 거잖아. 결혼도 코앞인데 그 공무원 시험 때려치고 취직할 생각이나 해. 저는 오빠에게 딱 잘라 이야기했고 더 이상 오빠는 냉장고를 사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하다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시댁에 점점 질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연락이 뜸했던 오빠는 갑자기 저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이유였어요. 친구가 이번 달에 돈 나갈 일이 많아서 생활비를 적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제 친구가 진심으로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 집에서 한량처럼 놀고 있는 식구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요. 저는 오빠에게 제 카드를 한 장 주었습니다. 한도가 얼마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카드이지만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울먹이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글쎄 카드를 긁어도 너무 긁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백화점에 뭘 샀고 하루 종일 카드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내역에서 또 한 번 깊은 빡침을 느꼈죠. 어머님께서 가지고 싶다던 냉장고를 결제한 내역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지금 내 카드로 냉장고를 산 거야? 지금 내 카드 내역 일일이 확인한 거야? 그게 왜 오빠 카드야? 내 카드지. 문자 알림 오는 거 몰라서 그래? 생활비가 모자라다더니 웬 냉장고를 긁어? 우리 집 냉장고가 많이 낡아서 고장이 났어. 급하게 사느라 어쩔 수 없이 네 카드 좀 썼어. 미안해. 그래도 카드 한도 자체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서 일단 넘어가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제일 열받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시점 청첩장이 나왔고 저는 청첩장을 돌리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슬슬 지인분들께 청첩장을 나눠주겠다고 하셨고요.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예, 바쁘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용한 점집에 갔는데 네가 남자가 많아 보인다고 하지 뭐야? 너 사주 좀 불러봐라. 내가 제대로 점 한번 쳐야겠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안 바쁘면 나와. 나랑 우리 도령님 만나러 가게. 어머님, 저 천주교 신자라서 사주 같은 거 안 봐요. 지금 벌써부터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말이 우스워?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요. 절대로 사주만큼은 보지 않습니다. 너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속옷도 맨날 야시러운 것만 입는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결혼하기 전에 다 정리해.
분명 도령님께서 너 남자 많아 보인다고 했었다고. 그게 다 그런 데서 보이는 거 아니겠니? 아니 무슨 도령님이 제 속옷을 본 것도 아니면서 저런 식으로 저를 음해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냉장고 사건 이후에 시어머니와 연락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남자가 많아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예의 없게 행동하시니까 더 싫더라고요. 점점 전화에 대고 잔소리하는 것도 질려가서 휴대폰을 슬쩍 귀에서 떼고 딴짓을 하고 있는데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한테 들으니까 너 한 남자를 오래 못 만난다고 하더라. 나중에 바람이라도 피면 위자료 아주 단단히 준비할 거야. 알겠어?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제 절친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는 거 정상일까요? 저는 청첩장을 모조리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간 것만 해도 얼마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무려 가진 명품들에 차도 한 대 들였고 신혼집도 제 명의의 집에서 시작하기로 한 마당에 거기에 냉장고까지. 오빠는 그 와중에도 뭘 하고 다니는지 제 카드로 사치를 부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시작이 절친의 말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시니 저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껏 지친 목소리로 저의 전화를 받더라고요. 너 도대체 집에다가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닌 거야? 내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다는 거야? 뭔데 다짜고짜. 어머님께서 내가 무슨 야한 속옷을 입는다는 둥, 한 남자를 오래 못 만난다는데 바람 피면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하라는 둥,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나도 처음 듣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어머님께서 너한테 들었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어.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렇게 입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너 여태 연애했던 사람들 6개월 이상 만난 거 본 적 없고 속옷도 야한 거만 입는 거 내가 모르겠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까 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알면서도 우리 오빠 소개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제 나 너의 신우이인 거 잘 알지? 인터넷 카페 글만 봐도 신우이한테 밑보였다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너한테 잘해야 되니?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마. 시집살이 제대로 당하고 싶어서 그래? 청첩장도 나온 마당에 이제 와서 파혼이라도 하게? 파혼하면 너네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는 거 몰라서 그래? 저는 제 절친이 왜 저한테 이렇게 날카롭게 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단짝이고 영혼까지 나눴다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저 이렇게 나를 세우니 서운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유일하게 제가 믿고 의지했던 자격지심 없던 친구였으니까요. 내가 너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어? 갑자기 왜 이래?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 뭐가 서운해?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우리 부모님 좀 챙길 줄 알았어. 내가 못 챙긴 게 도대체 뭔데? 부담 주지 말라고 해서 신혼집도 혼수도 다 내가 내 돈으로 했어. 너희 집 냉장고도 내 돈으로 바꾼 거고 차도 들였어. 그것뿐이야? 원하시는 명품들도 다 사다 바쳤는데 내가 뭘 안 챙겼다는 거야? 너 남는 건물 거기에 우리 부모님 가게는 왜 쏙 빼먹어? 우리 부모님 6개월 남은 그 자리에 가게 들어간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었는데. 거기 연장 계약했다며? 거기는 이미 오랜 시간 있던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연장한 거지. 그리고 내 건물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다는데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 내가 좀 알아봤어. 너 가진 건물들 중에 강남에 A타워 있지? A타워는 제가 가진 건물 중에 가장 비싼 건물이었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건물 월세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장사가 조금만 안 돼도 빛나기 딱 좋은 곳이라 웬만한 체인점 아니고서야 입주할 엄두를 못 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딱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거기 1층 전체를 우리 부모님 가게 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월세만 2천인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증금도 한 푼도 안 내면서
월세 2천짜리 자리를 그냥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절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게 다 이런 큰 그림을 위한 건 아니었을까? 나에게 오빠를 소개시켜준 의도가 다 내 재산을 노리고 한 짓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 없었던 것까지 한방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천천히 그렇게 빼먹을 생각이었다면요. 그 자리는 월세만 2천인 자리야. 그러지 말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이 비어있어. 위에 층을 집처럼 쓸 수 있고. 어차피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도 너무 낡았던데 거기로 들어가시면 딱일 것 같네. 경기도 외곽이라고 했니? 너 지금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야? 무슨 가게를 하실 거라는데? 내 강남 건물 웬만한 체인점도 못 버티는 그런 곳이야. 그렇게 큰 자리에 어떤 가게를 내실 거냐고. 당장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할 건데? 그 큰 자리를 단 둘이서 운영하시겠다고? 너 돈 많잖아. 네가 당연히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가게를 할지는 앞으로 천천히 정하면 되지. 저는 할 말 없다고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뒤로 친구가 저에게 두어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무시했고요. 이 정도면 저도 파혼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어요. 절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대로 파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행동에 바로 옮기기로 했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청첩장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친한 몇몇 지인분께 돌린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말대로 파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께서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는 호되게 혼날 각오를 한 뒤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따끈한 밥상을 차려두셨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밥 먹자고 하셨어요. 저는 뜨끈한 쌀밥을 목구멍에 밀어넣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오빠와 시부모님에게도 여러 통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오빠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수신 거부 처리해 두었습니다. 물론 제 절친도 함께요. 그리고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연락이 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할 말이 뭔데? 나도 마침 할 말 있어. 먼저 말해. 오늘 내 동생이랑 통화했다며. 이야기 다 들었어. 아무리 강남 건물이 아깝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경기도 외곽으로 가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건물에서도 월세 많이 받으면서 고작 2천 가지고 쪼잔하게 굴 거야?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준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고작 2천 가지고 쪼잔하게라뇨. 저도 좋은 소리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파혼하자. 뭐? 너 지금 결혼 얘들 장난이야? 파혼이라니.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 오빠는 제 파혼 통보에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웃기게도 제가 카페에 가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너 지금 뻔뻔하게 파혼이라고 했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남자 생겼지 너. 아줌마, 막말하지 마시고요. 파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내가 준 차부터 내놓으시고 오빠는 내 카드 쓴 것도 내역 정리해서 줄 테니 입금해. 차 줘놓고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우리 차 팔았던 건 생각 안 하고 차를 내놓으라고? 이대로는 파혼 못해. 위자료 내놔. 위자료? 너 지금 나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 했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해. 그날은 도무지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느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지인 변호사를 통해서 제 카드를 쓴 내역을 모조리 정리해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그간 쓴 내역을 확인하니 무려 4천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그리고 15만 킬로 주행한 경차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차라서 그런지 얼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준 차는 바로 보험부터 바꿔버리고 대리기사에게 스페어 키를 주고 집으로 가져달라고 했고요. 경차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제가 도무지 파혼에 대한 생각을 굽히지 않자 저에게 미안하다고 집 앞으로 찾아와 빌고 있는 오빠에게 경차 차 키를 던져주었습니다. 저에게 치사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도 보냈고요. 당장 돈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빠네 가족 모두 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울고 불고 빌고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경찰을 불러서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아주 강단 있는 결정을 했다면서 칭찬해 주셨고요. 그날을 계기로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비록 절친을 잃었지만 어차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으니 큰 미련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처분했고 지금 본가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선봐서 급 맞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